베트남. 여러분은 베트남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쌀국수와 베트남 전쟁이 여러분이 알고 계신 전부는 아니겠지요? 베트남 여행, 베트남 문화, 그리고 삶과 인생까지 베트남의 모든 것 굿모닝 비엔남에서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굿모닝 비엔남 엄사장입니다. 네, 이프로입니다. 네. 지금 녹음하고 있나요? 네, 녹음하고 있습니다. 그 테스트 한다더니면 테스트 끝난 겁니까 지금? 이게 장비가 이게 뭐랄까 때를 하는 건가? 뭐 이제 좀 안 되나? 이게 장비가 저희 취 원장 선생님의 후원금을 힘입어서 구매했었던 장비가 근데 좀 상태가 안 좋죠? 네, 요새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오래 들으신 분 아마 아실 거예요. 음질 상태가 예전 같지 않은데 이게 어떤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서 찾아보는데 아마 장비가 뭐 한 3년 정도를 썼더니 그러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 목소리 녹음하는 건데 3년 썼다고 이게 그렇게 되나? 그러니까 뭐 그렇진 않을 텐데 뭐 이유는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뭐 그래가지고 지금 녹음을 시작했고 네. 그래서 이제 녹음을 시작했고요. 한 달 됐죠 지금 녹음한 지는? 한 달 더 된 것 같은데 그때 언제 했냐? 얼마나 지났는지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찾아보러 갔습니다. 저희가 8월 28일 한 달 됐네. 딱 한 달 됐네. 진짜로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간만에 했고 지금 다들 무탈하신지 모르겠다. 네네. 청취자분들께서는 이제 뭐 한국은 좀 백신 좀 많이 풀려가지고 좀 괜찮으신 것 같던데 보니까 이제 한국은 뭐 지금 이제 1차 접종자는 70%를 넘었고 뭐 2차랑 해서 지금 2차도 30%를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는 뭐 백신, 그래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제 그 뭐 베트남에 백신 지원해주겠다. 100만 도즈 아마 예. 해주기로 했다고 지금 문통이 미국에 방문해가지고 지금 아마 베트남 총리랑 같이 면담을 하신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그래서 네. 그리고 베트남 총리 지금 미국 갔나? 같이 갔죠. 같이 가서 간거야? 미국에서 만났다고 그러던데. 미국 같이 호텔에서. 그래서 뭐 뒤에서도 뭐 좀 연관 있는 얘기긴 한데 일단 네. 뭐 그래서 이제 베트남도 이제 접점을 시작했고 사실 저도 이제 백신 1차는 맞았고요 사실은. 네, 저도 맞았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제 베트남도 이제 맞기 시작했다라고 네. 해서 사실은 지금 저희는 그나마 외국인이고 하니까 뭐 아스트로제네카나 뭐 좀 돈 좀 주면은 이제 화이자도 맞게 준다 그러더라. 그렇죠.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화이자를 맞을 수가 있었는데 화이자나 모더나를 맞으려고 하면 두 번에 500만 동 내라고 하더라고요. 150만 동씩 받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제가 네. 돈 주고 맞은 사람도 봤더니 한 방에 180만 동. 맞아. 그러니까 뭐 네. 8만 원, 9만 원. 9만 원 정도 주면 맞아 주는데 그거 제외하고는 아스트로제네카 많이 쓰고. 그렇죠. 사실은 베트남도 지금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중국 백신 엄청 뿌리잖아요 지금. 안단 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주위에 지인들 보니까 뭐 기업 통해서 맞는 거는 사실은 보통 아스트로제네카 이상을 맞긴 하는데. 그렇죠. 네. 여기도 보면 이제 여기도 이제 뭐 봉쇄가 풀렸거든요 일정 부분. 물론 뭐 식당이라든지 이렇게 뭐 완전 100% 영업하는 건 아니지만. 뭐 풀린 건 아니고 이게 진짜 봉쇄를 어마어마하게 빡세게 한 거 대비 풀린 거지만 거도 아직까지도 뭐 봉쇄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 상태죠. 뭐 대중교통은 안 다니지만 이제 네. 배달 음식 정도는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머리 자를 수도 있고 어제도 그쵸. 제가 그래서 머리를 잘랐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한 2달 만에 잘랐는데 이게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이제 아직까지도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시노팜 맞죠? 그 중국계 맞습니다. 시노팜, 시노백이랑 그 러시아 거 막 이런 거를 스푸트니크 V 뭐 엄청 뿌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네. 보면은 그 집집마다 해가지고 지금 아마 연락 많이 계실 거예요. 베트남에 계신 분들은 접종 안 맞은 사람들 접종 맞으라고 해서. 네네. 그나마 좀 한인타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스트로제네카 주는 것 같더라 보니까. 미딩 이런 데서 맞는 거는. 그쵸. 그거는 네. 그때 어떤 방식으로 뿌린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스트라를 제가 볼 때는 그때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이게 한인 교민들한테 백신 안 뿌린다고 하니까 총리가 미국 이제 가가지고 그렇죠. 그 백신 구걸도 좀 하고 해야 돼. 구걸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그렇죠. 달라고 하고 해야 되는데 아니 우리 교민들 지금 쌩 까놓고 달라고 하기가 뭐하니까 그런 것 같아. 그때 몰빵으로 해가지고 그냥 한인들 와가지고 맞을 사람 다 준다. 뭐 그런 게 좀 있지 않은가 네. 싶어가지고 뭐 일단 그렇게 했었고. 근데 일반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러시아라든지 이제 중국 백신들 특히 중국 백신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 사람들 막 호치민 쪽은 난리나매. 조치민 쪽은 약간 그 백신 안 맞으면 너는 못 나와 식인데 이거 맞든가 그냥 짱 박혀가지고 거기 죽을 때까지 살든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런 협박을. 느낌이고 막 사람들 안 맞으려고 약간 막 시위 쪽으로 막 얘기하고 막 약간 시위 분위기도 있고 막 이랬다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쵸. 그래서. 처음에는 네. 이제 그 신호판 뿌리면서 사람들 맞으라고 하는데 오니까 베트남도 중국에 대한 이런 뭔가 이런 그 찝찝한 게 있죠. 그게 있거든. 그래서 다 빤스러냈대. 뭐 따빤을 했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는 안 맞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백신을 맞아야지만 뭔가 이렇게 풀어주는 이런 모양을 보여주니까 남부 쪽은 그러니까 백신판 많이 맞은 것 같고. 어거지로 해서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네. 그래서 맞고 있고 뭐 생각보다 또 뭐 변이 됐다면서 이거 코로나는 알파, 베타, 감마 뭐 또 답 뭐 나왔습니까? 또 나왔대. 오늘 보니까 또 이제 뭐 공기 전염으로 이제 그것도 뭐 또 나오고 있대요. 그게 지금 도대체 뭘 만든 건가 애들이. 네. 그래가지고 얘기가 이제는 마스크도 뭐 K94미터로는 또 방역이 안 된대. 아, 또 그래요? 또 뭐 그런 게 또 오늘 뭐 지나가는 걸 봤어요. 내 신문 기사로. 네. 그래가지고는 이제 뭐 95인가 그 이상 되는 그 아니면은 이제 그걸로도 안 돼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거 방송에서 말씀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사망률이랑 이제 그 뭐냐 이제 그 뭡니까 그거 뭐라고 합니까 그 이제 그 치사율이죠. 그 이제 그게 사망률이지 그게. 이제 그거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것 같다라는 걸로 해서 치명률. 치명률이라고 하죠. 그래. 아. 예. 이제 아마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지 않겠냐 세상이 이제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베트남은 그래도 좀 나아졌다. 라는 걸 통해서 그쵸? 별일 없으니까 요즘 어떻게 뭐 나아졌다라기보다 하여튼 요새도 힘든데. 나아진 거예요 이 정도면. 이게 사람이 참 이게 참 간사한 동물인 게 아,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쪼아놓고 쫑 풀어주니까 사람이 이렇게 살기 좋아. 그치.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뭐 그런 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느낌이죠. 맞아. 네. 다른 거. 뭐 별일 없으니까 요즘 그래서. 뭐 하여튼 별일은 없습니다. 그냥 뭐 그렇죠. 그렇죠. 뭐 사는 게 그렇죠 사실은 뭐. 별일 없습니까? 별일 없습니다. 그래서 별일은 없고 오늘 저희 집에서 방송을 찍고 있죠. 그래서 지금 네네. 제가 또 우리 그 이프로 집 첫 번째 그 외부 손님으로 방문을 해서 우리 집에서 방송 찍은 거는 아마 그때가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베트남전. 아니야. 고쌤. 우리 그 그랬네, 한국어 강의할 그랬네. 때 그때가 제 이사간 집에서 그렇죠. 그거 찍었었고 그때가 네. 벌써 한 3년 됐나? 2년 됐죠. 2년 됐겠다. 2년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지금 제가 이사 온 집에서 방송을 찍고 그 있는데 보찌공에서 방송을 찍었었고. 그렇죠. 거기서 찍고 옛날에 또 제 옛날 살던 남중인 집에서 한번 찍고 했는데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했다. 이제 이사 다니는 게 지겹다 진짜. 살면서 제가 이사를 한 번밖에 안 가봤는데 한국에서는 그런가요? 안 가봤어요. 음. 베트남 오니까 이게 또 이게 뭐냐 방랑벽이 생겼는지 자꾸 이사를 가게 되니까 쉽지가 않다. 그렇죠. 예. 한 군데 정착하기가 솔직히 외국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뭐 네. 이래저래 뭐 당신처럼 집이 있으면 그나마 좀 나은데 없는 사람들은 뭐 어쨌든 옮겨야 되잖아요. 뭐 회사 사장이든 개인 사장이든 간에 이게 그래서 그렇죠. 이사가 이렇게 귀찮은지 몰랐는데 참 귀찮은 일이네요 보니까 이게. 근데 이게 그 뭐 지금 세대에서는 뭐 집이 있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막상 한국에서 제가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내가 한국에다가 물론 돈이 있으면 어디든 사겠지. 그리고 그치. 돈이 있으면 중심부에 사겠죠. 간편하지. 뭐 종로나 이런 데 사면 뭐 금방 갈 거 아니야 어디든. 뭐 지하철 3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 이런 데 가면 되겠는데 그렇지 않고서 뭐 집을 내가 고른다고 했을 때 만약에 내가 뭐 이제 경기도 이쪽 뭐 서울에서 이를테면 뭐 서쪽으로 가서 집을 구했는데 사람 직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렇지. 내 직장이 예를 들면 뭐 경기도 뭐 북쪽 쪽에 있는데 됐다. 그러면 출퇴근은 어떻게 할 것이며 힘드네. 집을 사서 결정해서 한 군데를 고른다는 게 이게 참 진짜 쉬운 결정이 아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서울을 안 살아봤는데 네. 서울 사는 사람들은 진짜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 서울 안에서도 사실 움직일 때가 사람이 워낙 많고 이러니까 힘들잖아요. 그쵸. 서울 안에서도 힘든데 사실은 뭐 경기도 쪽에서 출퇴근한다고 이러면 진짜 힘들지 않나. 제가 서울에서 경기도 이천으로 출퇴근을 제가 한 1년 해본 사람으로서 이거 쉬운 일이 아니다. 얼마 정도 걸려 2천까지? 왕복 160km고요. 차가 있나? 통근버스가 있죠. 통근버스가 우리 집 앞까지 오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 통근버스를 6시 반에 타기 위해서 6시 약 6시 40분 정도의 그 흑석역에서 타기 위해서 등천에서 이제 9호선을 타고 출발하는 데 30분이 걸리니까 지하철 30분, 그다음에 통근버스가 1시간 좀 넘게 이렇게 하면 왕복 3시간이 기본이었죠. 퇴근길은 막히다 보니까 더 걸리고 거의 4시간을 이제 하루에 차에서 보내는 그런 기형적인 삶을 살았었는데 근데 그것도 좀 이런 얘기하면 근데 회사에서 보존을 해줘야 돼 그 시간도 진짜. 어떻게 해줄 건데? 그러니까 그게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차피 그 통근버스는 뭐 공짜로 대주는 거니까 아니고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건 해줬죠. 기숙사에 와라. 기숙사 오면은 뭐 한 달에 3만 원 뭐 이러니까. 그렇지. 그거 많더라. 친구가 지금 구미에 있거든요. 네네. 구미 LG 쪽, LG는 아니지 지금 그 하이닉스로 넘어갔지. 그 이제 다니고 있는데. 매그나칩 반도체 뭐 이런 건데 구미 쪽에 있는 실트론. 그 반도체 웨이퍼 LG 옛날에 LG 실트론에서 지금 하이닉스로 넘어갔을 거예요. 그냥 웨이퍼 업체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
대구에서 구미까지 출퇴근이 가능해요. 차 타면 40분 하면 가는데 그래도 기숙사 살더라고 평일 때는. 네. 힘이 드니까 사실 아침 저녁으로 운전 힘들거든. 말이 아침 저녁 그 운전하는 거 1시간이지. 네. 그래서 힘이 들어가지고 그 친구도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3만 원, 5만 원 주고 그냥 그 사내 기숙사 그쵸. 그렇게 살고는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베트남에도 그런 생활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뭐 여기 많죠. 뭐 심지어 탱화나 이런 데다가 놓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 그렇죠. 대단하신 것 같아. 하루에 3시간 편도로 왕복 6-6시간 이렇게 탱화하면은 6시간 걸리겠다 진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왜 그러시는가 싶어서 난 개인적으로. 그 뭐 박린, 박장, 응 가까워. 뭐, 이제는 가까워. 솔직히 말해서 박리는 박린은 가깝지. 이제 내가 봤을 때 전보다 가까워. 내가 말했던 그것처럼. 아, 그쵸. 그거보다 훨씬 가깝지. 가깝죠. 차 타면 40분, 빠르면 40분, 50분 가니까 뭐 그렇게 가까워졌는데 아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보면 진짜.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좋은 일만 있으시면 좋겠고. 이 프로님 뭐 별일 없으셨나요? 별일 있을 게 뭐 있습니까 요즘에. 그래서 요즘에 뭐 그냥 격리 때 술을 많이 먹었고 집에서. 집에 혼자 있으니까 술을 더 먹게 되더라고. 뭐 이렇게 뭐 혼술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혼술하는 거죠. 뭐 맥주, 소주, 뭐 양주 같은 거 싼 거. 주종을 가리지 않고. 소주는 잘 안 먹어요 제가 집에서. 2달 동안 소주는 한 번 딱 먹어봤고 개인적으로 집에서 혼자 소주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네. 맥주 이런 거랑 그리고 양주 이런 거 그냥 싼 거 한 3만 원대에서 5만 원 밑으로 해가지고 그런 거 한 병씩 사고 하는데 그럼 한 병을 사면 보통 하루에 끝납니까? 뭐 먹어요 그냥 혼자 하루엔 먹어요. 힘들고. 네. 한 달 먹어 한 달. 음. 맛있으면 2주에서 한 달 정도 먹는데 네. 한 2주 정도 먹는 것 같아요 그냥 혼자 먹으면. 근데 이게 이게 2주라는 게 매일 매일 해서 2주는 아니잖아. 알지. 아. 이게 애매한 게 뭐냐면은 당신 술을 잘 안 먹으니까 그렇지만도 한 번 확 먹고 취하면은 한 번씩 술 생각이 안 나요. 집에서 혼자 술을 먹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뭐 안주도 제대로 없이 그냥 그거를 막 술 취해서 안 먹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게 애매해지는 거야. 이게 누적이 쌓여가지고 이거 좀 마실까 마신 걸 빠지고 싶다가도 마신 거 갔다가도 뭐 여기서 좀 더 먹기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또 다음날 또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격리하면 힘들기도 한데다가 그냥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악순환이 있더라고. 그 양주 한 병 사니까 한 2주 정도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통 그래서 좀 요즘 좀 덜 먹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냥 그게 그랬고 요즘엔 그런 거 그리고 뭐 아까도 뭐 당신은 잠깐 봤는데 요즘 그냥 뭐 유튜브 집에서 자주 본다. 그쵸. 뭐 허영만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이제 뭐 음식 먹고 이런 거라든지 뭐 아주 또 주식을 요즘 좀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요즘 뭐 다시 또 장이 좀 좋아졌다는데 맞습니까? 좀 나아졌어요. 그래서 그 나아진 게 이번에 봉쇄 조치가 약간 해제된 그게 이제 네. 큰 계기가 된 건가요? 그런 게 영향이 크죠. 사실 얼마 전에 뭐 이런 얘기하면 좀 부정타긴 하는데 수익을 한 10% 정도 봤어요. 12% 정도? 수익을. 예. 네. 한 일주일 정도 투자해가지고 일주일 네. 좀 넘었겠다. 12 정도 해서 그 뭐 샀냐면은 그냥 간단한 로직으로 샀어요. 그냥 그 뭐냐 그 우리가 그 말한 그 FLC FLC. 예. 좋죠. 그 이제 베트남 이제 격리 풀릴 때 시점에서 그치 이제 다시 또 관광에 대한 뭐 기대나 이런 게 그거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거를 딱 샀죠. 그리고 나서는 올랐어요. 상한가를 2번 갔어요 베트남에서. 아유. 그리고 나서는 2번 가고는 둘째 날에는 떨어져가지고 다시 팔았는데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그냥 이제 그 사람들이 기대 심리가 있다 보니까 여행 관련 주식을 해가지고 그건 사가지고 했고 그래서 계속 주식을 보고 있다 요즘 베트남에서. 아침에 이제 일과가 그냥 눈 떠서 그냥 보고 뭐 이렇게 떠서 제가 뭐 이렇게 전문적 트레이더를 하는 건 아니고 제 로직에 따라서 해서 지금 그렇게 물건을 사고 있다는 거죠 주식을. 그쵸. 그래서 지금 빨리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이게 이래서 시드머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 야 내가 1억을 넣었어 봐 12%면 내가 1,000만 원 먹었거든. 그러니까 이래서 사람들이 시드머니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억을 넣었을 때 11%를 꼴면 1,000만 원을 꼬른 거죠. 아 그렇지. 바꿔하는 그게 하는데 내가 10% 끌면 안 팔지 그거를. 네. 여러 개 해서 좀 이제 그 많은 그 주식하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이제 시드머니 관련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뭐 주식을 요즘에 그냥 좀 보고 있고 뭐 딱 특별한 건 없어요. 사실은 요즘에 뭐 오징어 게임이니 뭐니 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DP니 많이 보시던데 저는 좀 아직 안 봤거든요. 사실 그런 건 다. 그런 거에서 얘기하기 좀 그렇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뭐 오늘은 저희 특별히 방송을 그 녹음하는 게 예. 특별한 주제가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하도 이제 녹음을 못 하다 보니까 그렇죠. 오랜만에 또 근황 토크 겸
또 저희가 지난번에 대대적으로 홍보했었던 저희 그 굿모닝 비엔남 제1차 그 비대면 회담에 대해서 간단히. 결과 보고도 좀 드릴 겸 그럼 뭐 제가 또 하고 싶은 얘기는 거기에 관련해서 좀 제가 방송 그 비대면 회담하면서는 한 얘기인데 네. 이제 좀 최근에 또 있었던 거랑 해서 제가 좀 뭐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싶어서 뭐 이렇습니다. 뭐 비대면 회면은 뭐 잘 했죠. 저희가 그때 한 7분 정도 들어오셨나 그때? 그렇죠. 저희가 뭐 열화 같은 이제 성원이 있었지만 저희가 뭐 그렇죠. 다는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일부만 일부 접속을 시켜드려가지고 네. 검사장 2% 하고 5분 들어오셨네 총. 그렇죠. 네, 5분, 6분에서 뭐 중간에 왔다가 나가신 분도 계시고 뭐 그렇죠. 총 이렇게 8분이 들어오셔서 네. 저희가 이제 성공적인지는 모르겠고 뭐 나름 뭐 나름 뭐 즐겁고 뜻깊은 특히 시간을 보냈어요. 그냥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참가하신 분들 뭐 저희가 신상명세 같은 경우는 좀 말씀드리긴 그렇고 그래서 뭐 무슨 얘기했었죠 그때 그래서 뭐 저희가 그 질문해 주셨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베트남에 뭐 이제 그 앞으로도 뭐 이제 잘 나갈까 네. 뭐 이런 얘기들 이제 미래에도 좀 이게 그 장밋빛일까 뭐 이런 얘기도 하나 있었고 그렇죠. 저희가 저희 요 얘기는 기왕이면 잠깐 쉬었다가 본론으로 그렇죠, 잠깐 그렇죠. 얘기하는 걸로 하시지요. 그렇죠. 잠깐 쉬었다 오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지난번에 했었던 굿모닝 비엔남 그 비대면 회담에 총 6분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네. 저희 근데 이게 뭔가 이런 계기로 새로운 사람이 얼굴을 비치는 게 쉽지가 않은가 봐. 물론 나만 해도 그러겠어요. 좀 누가 뭐 그렇지. 이런 거 한다고 해도 내가 쉽게 어. 나 가서 얼굴 비치고 아, 안녕하세요. 그쵸.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부끄럽긴 하죠 사실 좀 이게. 아, 부끄럽습니다. 그렇죠 부끄럽죠. 사실 저희가 이제 6분이 선착순으로 끊어가지고 들어왔는데 네. 5분이 들어오셨고 네. 저희가 또 그 6번째 특별 회원 한 분은 특별히 모셨어요. 네, 그렇죠. 또 저희가 또 그 굿모닝 비엔남 찐팬으로서 모셔가지고 아, 그렇죠. 6분이 들어오셨는데 네. 출연 기록은 전체가 그 6분 중에서 3분이 방송 실제 출연. 방송에 나왔었어. 저희 녹음을 했었던 사람들 뭐 어차피 네. 나오셨던 분들은 아시니까 그렇죠. 뭐 제가 성함은 얘기 하지 않겠지만 2018년도 8월경에 저희 그 기업 교육 베트남 청년들의 교육 수준에 대해서 녹음했었던 우리 김이사님 나와주셨고요. 예. 그 다음에 저희 그 최근에 2021년 6월하고 7월에 금융 전문가 베트남의 부동산 그다음에 경제 현황편으로 그쵸. 나왔던 정석사님께서 또 나와주셨고. 들어주셨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 8년도 한 명, 9년도 한 명, 20년도는 없네. 없죠. 네, 21년도에 나왔던 분인데 저희 그 베트남 덕후 우리 그러는 너 그 형님이 형님 나와주셨고. 네 나와주셔가지고 세 분이 이제 출연했었던 분들로 나와주셨고요. 그리고 출연하지 않았던 세 분도 아는 분들이야. 만나긴 했어 다들. 그러니까 저는 한 분은 못 뺐었고. 한 분은 못 뺐지만 네, 한 나머지 분은 이제 분은- 저는 알고 있는 분이었고요. 네, 나머지는 제가 나머지 두 분들은 저희가 베트남에서 놀러 오셨을 때 그뭐 계시던 한 번씩 뵙분들이라 가지고. 그쵸. 밥도 먹고 연락도 주고받고 이것저것 뭐 도움도 주고받고 했던 분들이어가지고 네. 일단은 모든 분들이 만나고 아는 분이었다 라고 하고 그리고 6분들 중에서 한 분 빼고는 네. 베트남에 다 거주하는 분들인가? 거주했던 했던이지. 그렇죠. 했던이지. 그렇죠. 정확하면. 1번은 거주하고 계시고 그렇죠. 2번은 거주했다가 들어가셨고 음. 이제 원래는 그렇죠. 뭐 하여튼 그런 분들이 나와 주셨다라는 네. 얘기로 이제 그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저희가 그 이야기했던 내용들 뭐 당시에 이제 저 방송에서 얘기하긴 했지만 그냥 각각 주제들을 꺼내 가지고 다시 한 번씩 얘기하는 걸로 할까요? 그냥 뭐 간단하게. 간단하게. 네. 그렇죠. 첫 번째로 뭐 근황 물어보셨는데. 그렇죠. 저희 그 기업 교육 전문가 우리 김이사님께서 나와주셔가지고 첫 번째 이제 안부를 묻고 싶다라고 그러니까 해서 뭐- 일바따로 신청해 주셨던 걸 기억하는데 네. 이거는 뭐 이건 나중에 합시다. 뭐 그럴까요? 우리 집 근황이 좀 바뀌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는 네. 나중에 뭐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그렇죠. 저희만 잘 살고 있다. 잘 살고 있다. 네, 정도로 하시면 될 것 네, 같고. 그리고 두 번째 나와주셨던 분께서 그 이야기 소재로 삼아주셨던 게 네. 베트남 코로나의 여파는 어떠한가? 두 아. 번째로 아직도 베트남은 기회의 땅인가? 사실은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뒤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요건 네. 뒤에 빼서 얘기합시다. 요거는 요 내용은. 뭐 자꾸 다 뒤로 뺀데. 요거는 내가 좀 하고 싶은 얘기 있어 그래 최근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나와주셨던 분께서는 그 이야기거리 주제로 결국은 끝날 코로나 이후 베트남인들의 소비 패턴 및 성향
변화 방향성이 첫 번째였고요. 네. 두 번째는 베트남인 대상 디지털 노마드로서의 삶. 이렇게 두 가지 심도 깊은 주제를. 디지털 노마드로는 이 사람들이 잘 살고는 있는데 네. 잘 살고 있죠 사실은 뭐그 우리 비엔남들이 비엔남들이. 근데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디지털 노마드는 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프로그래밍 하고 프로그래밍 하고 좀 뭐 어디 버라카이 번역하고 가가지고. 버라카이 가서 내가 그쵸. 이거 디자인하고 하는 건데 사실은 베트남은 좀 그런 거라기보다는 디지털 노마드가 페이스북으로 물건을 팔고 그치. 그렇지 뭐 이것도 뭐 노마드라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식의 비즈니스는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많이 하고 있죠 사실 베트남 이 사람들이. 페이스북 물건 파는 건 디지털 노마드는 아닌 것 같아. 그치 우리가 말하는 게 내가 그렇잖아. 원래 뭐 디지털 노마드의 정의가 그거라면 디지털을 통해서 그쵸, 어느 어디 자리에서 가든지 유목민이잖아 유목민. 그렇지. 아니 뭐 페이스북 물건 파는 사람들이 보라카이 가서 못 팔 건 없지. 못 팔지. 그 직원 하나 쓰면 되지 앉아가지고 직원을 쓰면 그거는 뭐 일단 뭐 정확한 정의까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근데 네. 그런 게 때문에 이제 여기 많았고 저희가 방송에서 그때 제가 얘기한 게 뭐였냐면 이제 그냥 질문 주신 분이 베트남으로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걸 통해서 물건 파는 게 어떻냐라는 거에 대해서 질문 주신 걸로 기억해요 제가 그때. 네. 뭐 지금은 괜찮고 앞으로도 좋은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그 장기적으로는 되게 안 좋은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라는 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있는 80%에 넘는 이제 그 온라인 쇼핑몰들은 다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런 개인 사업자들이 세금 안 내고 장사를 하는 건데 네. 지금이야 이제 뭐 베트남 정부에서 이제 그걸 뭐 좌시하고 있죠. 사실은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세수 문제 때문에 이게 언젠가는 한번 틀어질 사업이라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면은 뭐 안 그래도 제가 지인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베트남의 이제 뭐 GDP 저희도 방송에서 말씀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실질 GDP가 얼마 정도 되나 이 나라가 네네. 라는 걸 했는데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안 잡히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호황 게임 앞에 있는 아파트가 80억씩 한다고 30평짜리가. 그 청취자들 모르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뭐 주위에 지인분이 좀 아파트를 알아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기업에서 투자를 하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이제 좀 알아보다 보니까 그 베트남 부동산에 대해서 베트남 부동산 쪽에 물어봤어요.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 정도 금액으로 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쪽에 베트남에 있는 짱띠엔 플라자죠. 호황 게임의 센터 중에 센터에 있는 그 건너편에 네. 아파트가 106세대가 나온다요 이번에. 지금 이제 지으려고 하는 거지. 지금 건설 중이라는 거지. 분양을 한다. 그러면서 그 집값이 얼마냐고 하니까 100m 제곱에 그러니까 한국으로 지금 33평 정도 되는 아파트죠. 30평, 40평 안 되는 아파트입니다. 이게 40억에서 80억까지 금액을 하더라고. 근데 차이가 40억에서 80억은 두 배인데? 그러니까 평수가 있지. 내가 말하는 건 제일 작은 평수부터 해서 네네. 150m 제곱, 180m 제곱가 나오니까 평수가 당연히 달라지는 거고 그거는. 그러니까 40억짜리 아파트가 베트남에 있다. 라는 그쵸, 거죠. 40억짜리 빌라는 봤는데 아파트는 못 봤다.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물론 뭐 여기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 나가시는 분들이 살 거예요. 대기업 총수라든지 이런 사람이 살 거지만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 베트남에는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을 많이 드린 것처럼 안 잡히는 게 많아요. 부동산 예를 들면은 우리 알잖아. 베트남 사람들 부동산 거래할 때 다 현찰 주고 거래하거든. 그쵸. 세금 네. 그 양도세 줄이려고 가라 계약서 써가지고 현찰로 그쵸. 주고받아요. 그 그쵸, 사람들. 많이 합니다. 네. 네. 다 많이 해요. 베트남 네. 사람들. 한국이면 큰일 날 일인데. 네. 그러면은 부동산이라든지 땅 판 사람들 다 어디 가냐 그 돈은 다 이게 언더머니로 언더머니가 보다는 이제 지하 자금이 되는 거고 지하 자금까지는 그렇고 그러니까 GDP 안 잡히는 돈들이잖아요. 그런 게. 그렇죠. 수많은 이제 베트남에 있는 페이스북에 장사하시는 분들 다 그런 거면 아닙니까 지금. 뭐 그분들이 정식으로 법인 내 가지고 세금 정식으로 얼마 내고 하겠어요. 사실은 그 트래킹도 안 되는데. 안 되지. 근데 베트남 정부가 2년 3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하잖아. 지금 뭐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온라인 상거래에 대해서 좀 제약을 가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세수를 거두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뭐 언젠가는 바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런 게 되다 보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페이스북으로 장사를 하고 싶다라는 게 물론 물건은 많이 팔아서 좋은 것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얻는 부가 수익도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또. 그렇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하셔가지고 너무 롱텀 비즈니스로 생각하지 마시라 라는 걸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그리고 또 그 코로나 이후에 소비 패턴 이거는 뭐 보복 소비 늘어날 거고 당연한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지. 그래서 제가 이거 관련해서 주식을 하나 샀다. 보복 소비의 FLC? 아니요 FLC는 아니고 그건 팔았고 이미. 그 여기 그 페트로 무슨 해가지고 회사가 하나 있는데 이게가 지금 그거래요. 아이폰 유통을 하는 회사거든요. 여기가.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는 디스트리뷰터예요. 여기가. 네네. 페트로 비엔남 계열사 같은데요. 거기가 좀 이상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인데. 페트로 비엔남 계열사에서 아이폰 아니, 원래는 그거 하는 데가 아니고 원래 뭐 그 석유 나르고 가스 나르고 이런 것도 하고 하는 회사인데 거기가 아이폰 사업권을 뭐 사업권 딴 거예요. 거기가. 근데 아이폰 13이 나오잖아요. 이번에. 그쵸. 많이 팔릴 거다. 네. 그래서 샀다.
아주 그런 이런 원숭이 같은 무지성의 논리인데 무주성의 논리가 아니라 멋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폰을 사지 말고 아이폰 유통하는 회사의 주식을 주식을 사는 사는 게 게 좋죠. 현명한 거라는 거죠. 이게. 아마 올해는 많이 팔릴 거다 그거. 아이폰 13. 내 생각엔 그래요. 지금 애들이 돈을 못 썼거든 한동안 2달 정도 해가지고 눈 돌아갈 거라는 거지 내 생각에는. 그래서 그거 샀는데 그래서 말씀드린 게 보복 소비는 당연히 늘어날 것 같다. 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말씀드린 게 진짜로 여기도 이제 양극화가 심해지고 더 심해질 거예요 아마. 베트남은 중산층이 늘어나는 국가라고는 하지만 네. 사실은 그 길거리에서 일용직으로 해가지고도 하루하루 사시는 작은 가게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에 대한 비즈니스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거 그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봤다면 그 일용직이라든지 그런 좀 이렇게 하층에 계신 분들이 타격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이번 코로나 근데 사태로.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제가 베트남 뭐 사람하고 사귄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베트남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뭐 한국으로 치면 재난지원금 명목조로다가 주는 게 있나요? 딱히 없는 나도 혜택을 받은 게 전기세를 깎아주더라고. 전기세가 그런 거는 한 10% 정도? 그래서 그러니까. 뭐 코로나로 인해서 전기세를 깎아준다 해가지고. 아니, 돈이 없는데 무슨 지금 재난지원금입니까? 지금 세수 안 거칠 건데 여기 그렇진 않을 거다 아마.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길거리 쏘이 팔고 짜다 파는 아줌마들은 알지. 아니 그렇지. 어떻게 먹고 사냐. 물론 그런 사람 돈 더 많이 벌 수도 있긴 하지만. 많이 벌어 놓은 거지. 그래서 이것도 그래 말씀드린 게 이제 그 오프라인 샵 있는 사람들은 성질 난다는 거지. 나는 성질 너무 나지. 아니 페이스북으로 누구는 물건 다 팔고 세금 안 내고 장사하고 있는데 그쵸. 자기는 멀쩡하게 오프라인에 세금 내고 직원 고용해가지고 가게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 타격 맞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래서 제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규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그 사람 당연히 열받아서 얘기하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나는 멀쩡하게 월세 뭐 석 달째 까먹어 가면서 나는 손만 빨고 있는데 저기 인터넷으로 물건 파는 애들은 다 물건 팔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런 상황을 겪어보지 못해서 그런데 돈은 하나도 안 벌리는데 월세는 꼬박꼬박 예를 들면 뭐 1,000불, 2,000불씩 내야 되는 상황이면은 성질 나죠. 진짜로 성질이 많이 날 성질 것 나죠. 같아요. 내가 뭐 이 기전까지 얼마를 벌었다, 얼마를 벌 거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100만 원씩 까먹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게. 성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 일단 마지막 질문 더 있습니까? 하여튼 뭐 베트남은 결국 그 코로나가 끝날 거고 끝나면은 다시 또 다시 빠른 경제 성장할 성장을 유지하는 그런 나라로 네. 다시 돌아올 거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질문이 아까 지금 아니 뭐 미뤘던 게 일단 다치고 갑시다. 다음 질문은 뭐였냐면은 부동산. 베트남 아파트 현황. 뭐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사신 집 잘 샀다. 네네. 베트남에서 지금 가장 저평가 받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제가 봤을 땐 지하철이다. 베트남 사람들은 외국 여행을 가보지 않으면 지하철이라는 게 뭔지를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서 그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인터뷰가 얘기를 하면서 제가 13살 때 대구에 1호선이 들어왔어요. 대구에 지하철 1호선이 들어왔거든요. 그때 네. 몰랐지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그랬으니까. 이게 뭔지 압니까? 그냥 새로운 게 버스가 지하가 하나. 그래서 신기하다 정도였는데 지하철 노선이 대구 집값을 바꾸는 데가 정말 몇 년이 안 걸렸어요 그게. 근데 대구도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구에 2호선밖에 없지 않습니까? 3호선 있어요. 3호선이나 있습니까? 3호선 있어요. 이게 그 서울 같은 데는 이제 지하철 망을 이제 촘촘하게 깔았고 부산도 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되면은 이제 지하철이 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을 이제 충분히 하니까 상관없는데 제가 대구에 옛날에 있을 때 그 3호선 깐 지 얼마 안 됐죠. 3호선 얼마 안 됐어요. 그쵸? 5년 됐나 그럴까 아마. 제가 그 대구에서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2호선밖에 없고 할 때는 이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서울 정도는 아니고. 서울 정도는 당연히 안 되겠지. 아니야. 안 가는 데가 많았으니까. 그래도 뭐 그래도 갈 만한 데는 다 가요. 제가 노선을 그렇게 짰기 때문에. 근데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대구가 지하철 이 집값에 큰 변동을 미치는 게 굉장히 빠르게 반응했어요 사람들이. 2호선 들어오고 와서 우리 집은 노선에 있는 아파트 있었거든요 옛날에. 2호선 노선의 아파트가 그거를 팔고 넘어왔어요 우리 집은. 네. 근데 제 친한 친구네 어머니는 그걸 안 팔았어. 안 팔았어. 실시차를 보고 넘어오셨단 말이야. 똑같은 동네를 넘어오는데. 그러니까 여기 몇 년 사이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도 근데 뭐 저희 부모님도 크게 뭐
막 그렇게까지 손해를 보는 거나. 뭐 아주 오른 뭐 손해 보고 팔진 않았지만도 내가 봤을 때 그 그치. 정도까지 근데 그렇지. 이제 있었으면 그만큼 올랐는데 그걸 못 보면 손해 본 거지. 그렇지. 이제 마음이 마음이 그런 심리적으로.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20% 벌 거 10% 벌었으면 손해지 내가. 10% 손해 본 거라고 손해 본 생각하는 거라니까. 거죠.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말씀드린 게 그 저희 청취자분께서 사신 아파트가 그 지하철이 지나가는 곳인데 네. 가장 저평가받는 인프라스트럭처가 지하철이고 앞으로 좋아하실 거다. 네. 여기도 이제 뭐 전기차니 뭐 이제 선진국 반응 들려면 이제 그 내연기관 줄여야 될 거고. 제가 그 예전에 방송에서 말했던 음모론처럼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빈그룹에 전기차를 한다고 할 때 갑자기 갑자기 했으니까 그 이제 하노이 시에서 몇 년까지 이제 오토바이 숫자를 줄이겠다라는 그 공문 같은 거 내리고 이제 이런 게 그쵸. 그래서 아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집값 상승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 네, 그래서 잘 사신 것 같아요 그쪽은. 네네. 하여튼 베트남 부동산은 현재까지는 주춤주춤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그리고 뭐 또 이제 또, 베트남에서도 또 뒤에서 또 이어질 얘기인데 그 또 중국발 그치. 그거 때문에 이거 한번 주위 국가들은 한번 좀 봐야 되지 않나 네.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래서 아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뭐 다섯 번째 주제로는 뭐 그냥 간단하게 네. 음주 담화를 얘기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 그래서 때 제가 술을 좀 또 먹었죠 집에서. 술을 들어가지고 또 위스키를 한잔하는 방송을 했었던 걸로 네, 네, 그렇습니다. 기억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 얘기는 이거 뭐 얘기해도 되나? 네. 이 프로 혼자 계시는데 연애는 어떻게? 아, 그런 그런 거는 뭐 제가 나중에 그런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네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지금 6분의 각각 그 주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다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히 얘기를 해보자. 네. 라는 걸로 해서 제가 잠깐 쉬었다 하려고는. 그렇게 네. 합시다. 네. 네, 다시 방송 녹음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베트남의 미래 관련해서 뭐 그때 뭐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건데 이게 뭐 맞는지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뭐 결론적 말씀드리면 아직 베트남이 쓸만은 해요. 좋은 나라고. 그리고 뭐 한 달 전 기점으로 했을 때 코로나 심할 때 이제 베트남에 이제 부통령 왔다 갔잖아요. 미국의 부통령 왔다 갔죠. 아, 부통령 왔다 갔다. 물론 뭐 페리스 하여튼 그렇죠. 그분이 왔다 가셨는데 사실은 뭐 결국은 지금은 뭐 총리가 베트남 총리가 이제 베트남 미국이 들어갔다고 하니 그 얘기하는 건데 지금 미국이 또 이제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또 세력 구도를 재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뭐 AU 그 뭐 AUGUS인가 뭐 해가지고 만들고 지금 또 해가지고 또 뭐 호주랑 뭐 그럴 때면 방위 조약 뭐 맺고 그, 뭐 예. 해가지고 지금 또 그 파이브 아이즈를 뒤를 잇는 또 그 새로운 또 군사 동맹과 이제 경제 협력 동맹 만들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수혜를 보는 국가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베트남은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그렇죠. 왠지 자격이 있는 국가에 네. 사실은 중국과 그 국경을 맞닿아 있고 그 중국이 동남아시아를 넘어가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거쳐야 되는 관문 중 하나고 중국의 세력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서두로 말씀드린 거는 그게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그때 그 부통령이 이제 그 미국 부통령이 이 시국에 베트남까지 와가지고 뭐 얘기하는 게 그렇진 않을 거야. 뭐 백신 주겠다고 그거 가지고 백신 그러니까 백신 주겠다고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근데 그런 얘기를 문민 얘기를 미리 했었고 또 와서도 많이 했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고 나서도 이제 나오는 게 지금 또 뭐 호주랑 해서 뭐 해가지고 이제 그 연방 이제 그 동맹 재편하는 얘기들 최근에 이슈대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프랑스가 삐져가지고 지금 또 막 뭐 핵미사일 핵잠수함을 지금 뭐 한국에 뭐 그냥 기술 공짜로 팔아버리겠다 막 이런 얘기 하면서 하는 게 그게 뭐냐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베트남을 버리기가 쉽지 않을 거고 버릴 이유도 없고 두 번째가 뭐냐면 또 중국이 어쨌든 사이가 안 좋아지면 제조를 할 수 있는 국가가 필요한데 이거는 이제 중국 사람들 사업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세계의 공장은 필요하거든요. 누군가는 물건을 만들어줘야지 그러면 그 인플레도 막고 다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네. 서브프라임 이후에 중국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뭐 그리고 중국 기업하는 입장에서도 중국 기업인들도 뭐 이거는 정치적인 거 떠나가지고 메이드 인 차이나랑 미국 유럽 못 팔면은 그 메이드 인 베트남으로 해가지고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충분히 뭐 메리트가 있다라는 건데 사실은 이제 좀 제가 겁이 나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서 이제 좀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좀 신중하게 봐야 된다고 하는 게 최근에 또 저희가 그 중국발 사태가 많았잖아요 지금. 게임 규제라던가 뭐 게임 규제 공동 부유를 위한 또 우리 시진핑 아저씨가 또 드라이브 건다고 지금 이상한 정책들을 많이 내놓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건 지금 미국에 있는 그리고 수많은 그 중국의 IT 기업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뭐 많은 게 사교육, 부동산, 뭐 사교육, 모든 것들을 부동산, 다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그 뭐 알리바바가 털렸고 뭐 수많은 기업들 털렸잖아요. 그러나 최근에 방점을 찍은 게 이제 그 헝다그룹 에버그란데 그 사태로 통해서 이제 지금 완전히 방점을 찍었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 좀 불안하다는 게 그 어쨌든 간에 이게 저는 뭐 그 시진핑 씨의 생각은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중국을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길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누가 중국에 투자를 하겠어요, 이제 적으로 보면. 그렇죠. 누가 나스닥에 상장하는 중국 주식 보고 물론 뭐 기대심이 있으니까 사는 사람들은 그 있겠지만도 일반적인 대중이 봤을 때는 인식이 안 좋을 거란 말인 거야. 이제 옛날처럼 알리바바 뭐 그런 기업들 이제 쉽게 상장하겠어요. 텐센트 이런 거 지금 못하겠고 투자를 할 사람도 없을 거고 없을 거고. 당분간은 그러겠죠. 당분간은 이제 그 안경을 미칠 거라는 거예요. 물론 뭐 중국의 시장 잠재성과 가치를 본다면 투자하는 사람 여전히 있겠지만,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베트남도 좀 이런 좀 길을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살짝 든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게 시진핑 씨가 지금 사면임을 준비하잖아요. 사실은 이게 또 그 등소평 이후로는 한 번도 없었고, 그 대부분 이것도 뭐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면서 그 중국 내 그 당간부들 1년에 한 번씩 모임하는데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당이 많잖아요. 상하이방, 그쵸, 태자당 뭐 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차기를 누가 가져갈 것인가. 차기를 뽑는 게 아니고 차차기를 뽑는 게 그거래. 예를 들면은 등소평이 그 다음 사람을 지명한 게 아니고 다 다음 사람을 지명한대요. 그러면은 그 다음 사람은 또 다 다음 사람을 지명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 권력 균형을 맞추는 게 중국의 지금까지 30년 넘는 40년 가까이 아마 50년 됐지. 그러니까 50년 동안에 관리했는데 이제 이거를 시진핑 씨가 깨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원래는 시진핑 씨가 다 다음 사람을 지목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싫으니까 이제 그 뭐 시진핑 당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파벌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사람을 심겠다고 하는 거고, 그걸 해서 자기가 더 연임을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뭐 나름 성공적으로 돌아갔던 그 정치 시스템도 투표란 게 없고 이제 이런 게 없으니까 고여버리면은 한 사람이 괴물 같은 놈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좀 우려서 그런 게 뭐냐면 베트남도 지금 좀 미안한 얘기지만 좀 그런 식으로 조짐을 보여요.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예, 왜냐면은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서 기장님과 그 밑에 분들은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이어졌던 87년, 88년 그 도이머이 이후로 30년 가까이 지금 불문율을 지켰던 거를 지금 어쨌든 간에 끼신 거거든, 지금 이거는. 그리고 나면은 그게 좀 걱정이 든다라는 거지. 지금이야 베트남이 아직까지는 경제 발전 단계고 사람들이 모르겠지만 또 좀 뭐 GDP 1000불, 1500불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갑자기 또 이런 사람이 하나 나와가지고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게 사실은 그 기업 하시는 사람들이나 투자를 하시는 사람들은 똑같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은 뭐 대박 요즘에 아무리 영향이 이건 없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헝다그룹을 보면 사람들은 빈그룹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바보 아니면. 똑같은 회사죠. 똑같은 회사죠.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뭐 전기차도 한다 그랬다가 어쨌든 간에 뭐 공산당 정권에서 부동산 사업으로 세계 그 각 한 국가의 최고 부호가 됐으면은 당연히 정부 서포트가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중국의 사례 사람들이 투영을 할 거란 말인 거지, 내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좀 뭐랄까 외국인 투자라든지 이런 정치공학 쪽으로 봤을 때 좀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걸 제가 그때 간담회 이렇게 하면 좀 그렇냐 뭐냐 이거 하면 좀 그런데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가. 그래서 뭐 베트남은 독재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없었죠, 사실은. 독재를 경험한 적은 없었죠. 없었죠. 네. 맛을 못 봤거든, 아직까지. 아직 맛을 못 봤지. 그래서 그런가? 이런 얘기를 그냥 뭐 조심스럽게나마 회사에서 얘기하거나 이제 직원들이랑 얘기해 보면은 베트남 사람들은 전혀 그런 그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저 사실 이게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뭐 아직까지는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라는 뭔가 우리는 과거의 경험, 그렇죠. 우리 박형이나 뭐 우리 전형부터 해가지고 사실은 한국 사람들은 다 그걸 기억을 하고 있고. 그렇죠. 이게 근데 이게 권력이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한번 맛을 보면은 이게 놓기가 쉽지가 않거든. 그렇죠. 그게 뭐 이상적으로야 네. 내가 5년 10년 뒤에 깔끔하게 나갔다고 하지. 사실은 그런 식으로 했으면 지금까지 왕정이 남아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그걸 바꿀 수가 없으면은 내려와야 되는 게 맞아서 내려오는 건데. 헌법 바꾸려면은 땡크 몰아야 되는 거고. 베트남은 그치. 이게 규정이 있어요. 이 헌법상 규정된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뭐 당칙 같은 뭐 그런 그래도 게 있는 한번 것 같더라고. 하면은 내려와야 되고 65살 넘어가면은 못 하고 그 총리는 뭐 두 번까지 서기장은 한 번 더 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깨고 한 번 더 깼어. 그렇죠. 나이가 근데 아직도 지금 70 지금 40 뭐 4년생인가 3년생인가로 알고 있는데
나이는 충분하거든. 그렇죠. 한 10년은 더 할 수 있거든. 아,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바꾸고 두 번 더 바꾸면은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지. 이거 좀 너무 음모론적 얘기긴 한데 요번에 그 우리 넘버 2가 넘버 3까지 겸직했잖아요. 아 그러진 않아요. 아니 지금 바뀌었잖아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그 지금 같이 할 건데? 아니 원래 남바 그 넘버 원. 원 하시던 분은 그대로 하고 넘버 남바 2가 3 총리 하시던 우리 웅웬프 종이 당 주가 주석으로 올라갔고 주석이 지금 총리랑 겸임할 건데? 아니 아닙니다. 남바 3는 판밍증이라고 따로 있고요. 그 내려갔지 않냐? 아니 아니, 코로나 때 기사 봤는데? 찾아봐봐요. 아니에요. 에이. 아니야 내가 그때 그 우리 민증이 형 그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요새 지금 잘 나가는 형인데. 이거 내가 잘못 본 건가? 내가 신문 기사를 봤거든. 코로나 그 잘못 보셨습니다. 네. 아닌가 이거? 내려가지는 않으셨고요. 잘 지금 넘버 3, 넘버 4가 다 계셔가지고 네, 베트남은 지금 그 4인 체제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내가 그때 신문을 내가 그때 잠깐만 봤는데 이걸 내가 왜냐면 이게 내가 무슨 얘기 했냐면 코로나 터지고 격리 딱 시작할 때 이런 걸 봤어요 그때 이거 그때 내가 약간 뭐냐면은 좀 이 사람이 이제 넘버 3 끝까지 같이 가겠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옛날에 한번 그때 내가 네네네. 기사를 본 것 같은데 내가 이걸 이게 구글에다가 투덩 비엔남 치면은 누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뭐 아니면 딱 그냥 나옵니다. 판민찐이라고. 이 구글은 이런 걸 반영하기 때문에 네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이건 제가 최근에도 이제 이런저런 것 때문에 뭐 시장 조사 보고서라도 만들고 한번 조사를 해서 뭐 특별히 변화가 있지 않은 건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내가 잘못 본 건가? 네네 잘못 보신 게 맞습니다. 그럼 여튼 근데 내가 뉴스를 봤는데 내가 잘못 봤나? 내가 이해를 잘못했겠죠. 왜냐면 그때 내가 코로나 격리 시작하고 집에 딱 뉴스를 틀었는데 잠깐 지나가더라고 이제 그 넘버 2 하시는 분이 뭐 하나 더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럼 이제 뭐 다른 거겠지 다른 거. 다른 걸 수도 있는데 뭐 어디 뭐 국무위원 역할 뭐 하나 더 하는 거. 그럴 수도 그러면 내가 뭐 이해 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쵸. 수상을 지금 국가 수상을 하고 더 하는 건 아니니까. 네. 하여튼 뭐 이게 뭐냐면은 뭐 말씀드리는 게 이건 그런 식의 충분히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또 밑에 쪽은 불만이 많다면서. 밑에 쪽이라면? 호치민 사람들은 네. 하노이 쪽에서 자꾸 정치를 자기네들끼리 하니까. 저기들끼리라니. 어쨌건 좀 그런 어감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정치 권력은 다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뭐 이번에 군인이 내려가서 통제를 했다 이런 것도 약간 소요사태 조짐이 보이니까. 남부에 혹시 그런 게 있을라나? 뭐. 우리 그걸 뭐라 하지? 그 독립 뭐라 하지? 뿌락지. 뿌락지라는 표현은 그렇고. 미지압잡이들. 뭐라 하지? 뭐 독립하거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를 레지스탕스. 그러니까 이게 거리가 너무 멀고 진짜 그 정치 다 거기서 하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니까. 우리 옛날에 우리 남비에 다시 한번 그런 독립 국가로 하자. 뭐 그렇진 않겠지만 충분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되게 격하게 반응한다 그러더라고 호치민 사람들은. 네. 그래서 이번에도 뭐 이제 뭐 카더라 얘기가 군대가 내려갔다라는 거는 사실은 정말 강도 높게 했잖아요. 거의 석 달 가까이 집 밖에 못 나가게 할 정도로. 지금도 못 나간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걸 생각했다라는 거야. 경찰력에 딸려서 보냈다는 거 아닌 거지. 소요 사태가 어쨌건 간에 모든 국가에서 군대가 붙어버리면 그건 모든 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좀 그 중앙정부에서 그걸 파견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뭐 저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 조짐이 뭐 얼마나 커서 그랬지 작아서 그랬지. 그렇죠. 그게 뭐 가능성이라도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런 게 아니고 네.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내려보냈다라는 게 저는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그래가지고는 아마 베트남에 이제 향후를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지금은 굉장히 좋을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도 네네. 뭐 이런 것들은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제 드디어 어제 오늘 해가지고 베트남 코로나 확진자가 10,000명 언더로 떨어졌습니다. 드디어. 이제 뭐 되겠죠. 그게 그건 것 같긴 한데. 이제는 뭐 미드 코로나로 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큰일 나서야겠죠. 근데 이제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그때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그 중앙의 권력이 지방의 권력을 이길 수가 없는 나라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명령을 내려도 각 지방에서 시행령을 내리지 않으면 이거 안 따라오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아시잖아요. 이거 베트남 중앙정부에서 예전에 이런 때가 있어요. 올해 초부터 그랬나? 올해 초부터 이제 특별 입국, 그러니까 단기 출장자에 한해서 출장을 보내겠다라고 해서
규정을 내렸어. 그렇죠. 근데 그걸 지방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거든. 근데 내가 진행된 사례가 거의 없는 없어요. 걸로 알아요. 왜냐면 그때도 방송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니, 누가 총대 메고 그거 하고 싶어. 안 하거든. 그 뭐라고 그걸 내가 외국인들 받아가지고 알잖아요. 외국인 때문에 코로나가 안 나오더라도 그쵸. 괜히 나오면은 뭐 중국 놈, 한국 놈 받아가지고 저 문제 생긴 거 아니냐고 욕 먹거든. 그 총리가 저기 뭐 지난 올해 이번 달 초였나 해가지고 우리도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사람 너무 힘들다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하노이에서 그 다음 날인가 이거 17, 그 16단계 그 가장 강한 걸로 맞아. 격상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게 이원론적이다 생각을 하는데 총리 입장은 또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그 위드 코로나로 그렇죠. 가는 게 사람들이 사는 게 맞는데 또 하노이 이 시에서는 내가 이거 풀어줬다가 이거 뭐 되면은 누가 책임질 건데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잘 같이 못 가는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어차피 있죠. 하노이 시장, 호치민 시장이면 다 정치 관심 있고 더 큰 자리 보는 사람들일 건데 그치. 그 사람들이 그 뭐 그거라고 그거를 그거 합니까 막말로 그 잘못돼가지고 그러니까 큰일 나죠 그런 거는 사람들이 꼭 그런 건 기억하잖아 뭐 풀어줬다 이런 건 기억 못해요 사람들이 나중에 되면 근데 꼭 쪼인 건 두드려 맞은 건 기억해요 그럼 네. 사람들이 양심을 품고 있단 말인 거지 그 괜히 잘못된 건 기억을 한다 그래서 그렇죠. 베트남이 하여튼 이런 그래 왕의 권력이 뭐 성주의 권력을 이기지 못하는 나라 이 베트남을 대표하는 뭔가 그런 문화적인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있죠 그거는 아마 뭐 워낙 나라도 길고 그렇긴 하지 않겠나 아직까지 참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근데 지방 사람들이 힘이 있겠지 더 아무래도 근데 도대체 이렇게 지금 하노이와 호치민에 집중되어 있을 때 각 지방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궁금하네. 뭐 중부에 있는 우리가 이름 알지 못하는 방린 이런 데는 뭐 다 잘 살다고 있더구만 보니까 지금 다 풀었나요? 거의 다 풀었어요 보니까 방린은 뭐, 이제 마사지도 한다는 것 같고 술집 마사지까지 다 푸는 건가요? 솔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마사지 한다는 것 같고 정확하게 모릅니다 저도 방린은 최근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네. 이제 그런 상태고 진짜 궁금하겠다 시골은 어떨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그 이름도 잘 뭐 들어보기 핫딘 힘든 이런데 뭐 핫딘 막 이런 그러니까 뭐 그치. 이상한데 뭐 부온 마투오시니 그러니까 그런 데라고 뭐 특별한 거 했었겠어 그래도 총대 했겠지 거기도 뭐 그렇게 빡세게 통제를 했으려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했지 않았을까? 하긴 했겠죠. 거긴 했겠죠. 남들 다 하는데 남들 나만 다 안 할 거 하는데 없잖아. 내가 뭐라고 뭐 프리 코로나 미드 코로나 합니까 남들 다 하면 따라가야지 그거 사실은 그렇죠. 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아까 뭐 뒤로 그 얘기하겠다고 미뤘던 얘기들이 혹시 또 있으신가요? 아니 뭐 됐어요 이 정도면 된거 같아 뭐 베트남은 기회 땅인가 이 얘기 했나? 얘기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어차피 중국 때문에 분명히 반사액 더 받을 거고 코로나 풀리면은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그 저희 그 말씀드린 게 이제 그 한국은 좀 이제 투자가 좀 주춤한 느낌 들잖아 사실은 베트남에 대해서 그렇죠. 한국이 이번에 뭐 싱가포르인가 대만한테 발리고 뭐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한국 제외하고 모든 국가들은 아직까지 베트남에 엄청나게 돈을 들여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제 생각과 유사한 생각일 거예요. 어차피 중국은 이제 더 이상 그 뭐냐 그치 들어갈 그 매력이 하나도 없지. 없죠. 이제 그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인건비가 싸길 싸. 그러다 보니 정치적으로 사실은 저게도 불안정하잖아요. 지금 저러다 보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제2의 차선 국가를 찾기 위해서는 베트남에 좀 힘을 더 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든다. 그래서 뭐 많은 사실은 이제 한국은 좀 이제 투자가 좀 줄어드는 추세지만 다른 국가들은 지금 베트남에 엄청 돈 많이 쓰죠 사실은. 심지어 중국도 베트남에 돈을 많이 써요 지금 중국 기업들은.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는 좀 더 괜찮을 것 같다라는 거고 그 말씀드린 거는 뭐 언제까지 좋을지는 모르겠지만도 뭐 이런 좀 정치적인 변수 같은 경우는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요. 뭐 아직까지 저희가 아직까지 멀었어요. 아직까지 멀었어요. 지금 뭐 방송을 이프로가 했을 때도 했던 것처럼 뭐 어쨌건 다음이 동남아라고 봤을 때 동남아에서 갈만한 데가 별로 없다. 그것도 제가 얘기했지만 미얀마 좀 큰일 났지 않습니까 그거. 미얀마 아직도 그러고 있죠. 아직도 그러겠어요. 이제는 그때도 했죠 저희 방송에서 뭐 그때 뭐 유튜브인가 막 사람들 악플 달았잖아요 그때 뭐 그쵸, 그때 뭐 미얀마가 좀 두고 봐 내가 맞췄다 그 미얀마 캄보디아 이런 나라 못 간다. 그렇죠. 인도네시아, 태국 하여튼 뭐 다들 인도네시아는 딱 하나가 문제더구만. 그 물류가 너무 비싸대. 물류가 너무 비싸대. 거기가 여기서도 완전히 남쪽에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에서 남쪽에 있는 나라다 보니까 이거는 그 우리 양프로가 얘기하더라고. 그 인도네시아 얘기를 하니까 인도네시아에서 뭐냐 미국 가고 하는데 물류비 얼마 드는 줄 아냐고. 인도네시아가 섬이 많다 보니까 또 이게 또 계산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류비가 사실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그러더라고.
그쵸. 그래서 내가 맞았다. 그래서 좋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베트남의 코로나 상황이 지금 점차 이렇게 안정되어 가고 있는데 어서 빨리 안정되고 백신 접종률도 이빠이 끌어올려서 그러니까 모두 한국을 한번 가고 싶다.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아 근데 진짜로 아 진짜 한번 가고 싶다 한국은. 그때는 그게 그 감사하다는 거를 아 그러니까. 감사할 이유가 없었지 그게. 그러니까 한국 베트남 여러분 4시간 반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 2년 됐냐? 2년 됐죠. 걸어도 2년이면 갈 거야. 아, 그걸 2년이면 가죠. 갈 거야. 벌써 네. 가도 벌써 100번은 아니 갔겠다. 가가지고 나 저 그 하이퐁 포트에서 저 뗏목 타고 아, 그러니까. 저 2년 갔어. 갔어요. 아 힘든 것 같아. 그래서 일단 그래서 뭐다 풀리고 다 좋은 일 있었으면 좋겠다. 네 좋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어느새부터 한 달에 한 번 방송으로 지금 좀 바뀌었는데 저희도 저희가 만나기가 또- 쉽지 않아요. 사실 진짜 말씀드리는 아, 게. 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죠. 거리를 만나기가 둬야 됩니다. 쉽지 않은 점 네.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하여튼 저희가 지난번에 또 비대면으로 한번 미팅을 했는데 저희가 또 기회가 닿으면 조만간에 한 번 더 그런 자리를 마련하거나 네. 아니면은 또 하여튼 이런저런 다른 그 계기들로 여러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나게 되는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방송 오늘 또 긴 방송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